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논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평가하거나 평가받으면서 소통하거나 설득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런 우리들 인생에서 논리는 삶의 무기, 그것도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첫째, 여러분, 경험은 부족하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는 표현 어떤가요? 이런 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인생사 풍부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째서 누군가는 경멸받는 꼰대가 되고 누군가는 존경을 받는 스승이나 현자가 되는 걸까요? 도대체 경험이 머릿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런 차이가 생겼던 걸까요? 이 질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과 경험 그 자체의 논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제10강, 경험은 논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 데이터베이스. 논리는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입니다. 이것은 프레임, 뼈대, 골조, 형식일 뿐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인류 공통일 수 없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논리는 그저 프레임, 뼈대, 골조, 형식일 뿐이어서 논리만으로는 어떤 판단이나 추론의 참과 거짓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세우는 근거와 그 근거에서 비롯된 주장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 근거와 주장이 진실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오류는 인간 몸 속에 무수한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박테리아보다는 인간 세포가 낫고 오류보다는 진실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저 인간 공통의 프레임, 뼈대, 골조, 형식만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고요. 더 좋은 지식을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간 공통만이 아닌 개성, 즉 차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달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머릿속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본래 데이터베이스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데이터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인간 머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보관되는 저장소가 있고, 그 저장소에 단어와 문장이, 즉 개념과 원리가, 다시 말하면 지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인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지라도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텅 비어 있다면 그 대상을 감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대상에 대한 단어, 즉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의미의 윤곽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비어 있다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즉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단어들이 보관되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좋지 못하면 겨우 지금 여기에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럴지언정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도약시키지는 또 못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전제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됐든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채워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둬야 합니다. 현대의 컴퓨터가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공지능으로 달리 표현되는 까닭은 마침내 빅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인간 머리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 인간 머릿속의 그 빅데이터,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은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일컬어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은 태어날 적에는 인간의 머릿속에 텅 비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일컬어 텅 빈 서판, 텅 빈 태블릿이라는 뜻으로 타블라 라사라 칭했습니다. 인간은 타블라 라사 상태의 머리에 경험을 통해 지식을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즉 개념을, 문장을, 즉 판단을 새겨 넣습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보관되는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인간은 타블라 라사를 채워서 이 정도면 한 명의 성인으로서 괜찮은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차곡차곡 쌓아야만 비로소 판단할 때, 추론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개념과 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일컬어 경험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로 하죠. 경험 데이터베이스에는 공통 부분과 개별 부분이 있습니다.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만큼은 인간 공통입니다.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보관해둔 지식이 인간의 어휘력에, 인간의 판단력에, 추리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능, 그런 기능만큼은 누구에게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생각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경험이 머릿속에서 하는 역할. 경험은 인간 머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지식은 경험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 경험이 아니면 지식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때마다 데이터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경험의 역할을 논리 관점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 머리 안에 개념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험이 없다면 어휘력도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든 간접 경험하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어휘가 쌓입니다. 어휘력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경험이란 머릿속에 언어를 쌓는 행위, 인간 머리 안에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의 성능을 개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개념만 수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즉, 2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어휘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그것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입니다. 즉, 경험은 판단력을 섬세하게 만듭니다. 판단력이 섬세해질수록 어휘력도 또 좋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거듭할수록 단어가 갖는 의미 크기를 더 잘 알게 되고 의미의 선명함이 개선되고 단어들의 소속 체계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단어들이 많아지고 판단들이 쌓임으로써 우리들 머릿속 대전제들이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머리 안에서 우세력을 발휘하는 대전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왕성해지고 그래서 추리력이 더 빠르고 정확해지며 대체로 건전해집니다. 경험의 최종 목적지는 추리력을 강화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의 역할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좌절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사악함 이런 거 경험합니다. 부정한 짓 또는 거짓, 무의미 이런저런 우발적인 사고 등의 이롭지 않은 다양한 경험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이로운 경험이든 해로운 경험이든 경험은 인간 머릿속에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데이터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나요? 경험은 부족하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이 과연 이런 표현이 타당하느냐, 설득력이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일천하다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의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논리력의 3요소거든요. 그러므로 경험이 일천한 사람은 논리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논리적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연히 가끔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논리력이 낮을 겁니다. 다만 배우려는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학습력이 좋아가지고요. 더 빠르게 논리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은 우리가 갖고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반대로 경험을 쌓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신뢰해서 쉽게 판단하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뇌피셜에 맡기기 십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대전제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시련을 겪지 않고 도전을 당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대전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울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걱정이 앞서더군요. 혹은 그녀가 또는 젊은 사람들일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능이 좋다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만났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어떤가요? 사람은 원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선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악한 성정이 천성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사람의 천성이 본래 선한지 본래 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선함에 관한 개념과 원리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선량한 대전제가 더 많이, 더 강하게 활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량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한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선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을 하기로 해요. 남을 돕고 기부하고 타인을 용서해주고요. 양심을 거스리는 행동 삼가기로 하고요. 그러나 버젓이 악한 행동을 일삼으면 그 사람은 악할 것입니다. 머릿속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 대전제가 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대전제가 활동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동, 선량한 행동을 하는 경험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동기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 머릿속에서 우세력을 발휘하는 대전제의 건강함을 위해서, 건강한 대전제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가급적 선량한 행동 경험해야 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어쨌든 경험해 봐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축적되거든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화합니다. 스타일이나 관심사만이 아닌 성격도 가치관도 인성도 바뀝니다. 다만 변화의 기울기가 너무 작아서 변하기는 하는데 본인이든 타인이든 그 변화를 실감하는 것보다는 이번 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변화의 기울기에 향합니다. 어째서 변화의 기울기가 작은가? 어째서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운 것인가? 왜냐하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작은 경험들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대전제, 생각의 토대는 대체로 게으릅니다. 변하기보다는 견고하게 굳어서 신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제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대전제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 대전제가 그대로라면 자잘한 경험으로 어떻게 사람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자잘한 경험들은 그저 머릿속의 기존 대전제에 흡수되거나 복종하거나 혹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평범한 경험의 충격력은 대전제를 흔들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라거나 정신적 거듭남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상입니다. 대체로 경험은 그 개수가 많든 적든 많이 경험하든 적게 경험하든 기존 대전제의 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험은 편견을 강화하는 데 봉사할 뿐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는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은 비슷한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직업, 다른 소속을 갖고 있어서 경험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경험의 충격량은 그들의 공통 대전제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러기는커녕 기존 대전제를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험은 사람을 크게 바꿉니다. 어떤 경험들은 사람의 머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기존 대전제의 질서를 크게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대체로 낯선 체험의 충격, 그런 것들을 동반합니다. 낯선 경험이 기존 대전제의 질서에 미치는 충격량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평범한 경험의 충격량에 비할 바 없이 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 인생의 깨달음, 사서하는 고생, 충격적인 책, 이상한 사람과의 진지한 교제, 믿을 수 없는 패배, 실패, 배신, 좌절, 그 외에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평범한 경험보다 그 수요가 적을 뿐이지 살다 보면 만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한 사람과의 진지한 교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해볼까요? 보수와 진보가 강대강으로 대결하는 우리 정치 문화에 관한 것인데요. 강대강 대결만 할 뿐이지 평소 저는 무엇이 보수이며 무엇이 진보인지 모호한 것 같은 기분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예컨대 평소 보수파를 경멸하는 진보파의 머릿속 프레임. 견고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거꾸로 평소 진보파를 혐오하는 보수파의 머릿속 프레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단하더군요. 그들은 모두 상대방의 견해를 잘 듣지 않습니다.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견해는 경청합니다. 이는 대전제는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진보파가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이냐면요, 집단의 눈치, 집단적인 감정이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진보파가 개인적으로 깊은 통찰력과 인품을 지닌 어느 보수파의 진정 어린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보수파가 개인적인 만남으로 날카로움과 넉넉함을 겸비한 어느 진보파의 깊은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경우 말이죠. 그때의 충격량은 기존 대전제의 질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생각과는 너무 낯선 체험을 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낯선 체험을 통해 대전제가 흔들리거나 대전제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대전제가 생성되는 만큼 생각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아주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든 태도가 변화하든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머릿속 개념 자체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바뀝니다. 가급적이면 좋게 바뀌기를 희망하고 그 변화의 기울기가 이번 생이 끝나기 전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동력은 경험입니다. 바람직하게는 낯선 체험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말을 섞어보고 사서 고생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언급했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누구는 꼰대가 되고 누구는 현자가 되는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 중에서 어째서 누군가는 경멸받는 꼰대가 되고 누군가는 존경을 받는 스승이나 현자가 되는 걸까요? 어째서 그런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누가 이것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해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대해, 지식에 대해, 인생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했다면 꼰대든 현자이든 경험이 선물해준 실력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과 생각의 토대와의 관계, 즉 경험과 대전자와의 관계는 꼰대와 현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꼰대와 현자 모두 베테랑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즉 모두 삶의 도전과 모험의 시기를 거쳤더라도 그때의 실전 경험이 자기 머릿속 지식의 큰 원리, 다시 말하면 생각의 토대, 또 다르게 말하면 논리적 대전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각의 토대, 즉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대전제를 강화하고 그 대전제에 봉사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반면 생각의 토대, 즉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대전제에 도전하거나 변경하는 수준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전제가 깨지면 그 대전제가 생산해냈던 각종 편견도 힘을 잃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유연해지겠죠? 대전제가 굳건해지면 신념이 생기고요. 편견이 생기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튕겨냅니다. 수많은 경험을 한 실력자가 경험을 통해 자기 대전제를 의심하기는커녕 더욱 확신할 수 있고 그런 확신의 기초에서 명령하고 간섭하고 잔소리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 실력자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가급적 그 꼰대와의 대면 접촉을 피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을 한 실력자가 경험을 통해 자기 대전제를 의심하게 되었고 세상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실패와 오류를 되새김질해 온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과 시대와 생각의 토대가 다를 것이라면서 명령과 간섭과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 실력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자에게 가까이 가서 더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구합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경험의 능력을 잘 키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험은 머릿속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향상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 지식을 만듭니다. 이런 경험의 권능을 경험의 능력이라고 칭해 보지요. 논리 시리즈를 통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인간의 머리 구조에서는 단어, 문장, 단락의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 판단, 추론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입니다. 경험의 능력이란 어휘력을 키우는 능력이며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이고 이성의 힘, 즉 생각의 도약을 일으키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런 사실의 유념에서 경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어떻게 판단력을 키우고 생각이 도약하는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 권의 자기계발서 정도의 분량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말기로 해요.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학생이라면 이제부터 설명하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공부로 바꿔 이해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의력, 섬세한 감각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감각이 발달하거나 발달하지 못했거나 섬세하지 않은 사후정은 경험의 능력이 작습니다. 무엇인가를 대충 보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보내는 데이터 양과 그 무엇인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보내는 데이터 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일어나면 대충 보는 사후정은 자세히 관찰하는 손오공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충 듣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보내는 데이터 양과 타인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보내는 데이터의 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일어나면 대충 듣고 흘리는 사후정은 경청하는 손오공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섬세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주의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각은 정말이지 몇 번을 강조하더라도 정말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선 더 많은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섬세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 정성껏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십시오. 그것이 경험의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가장 유용한, 가장 시급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개념화, 단어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무엇인가를 학습하거나 공부하거나 체험할 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유의미한 이벤트는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념화입니다. 개념화란 그 단어를 제대로 포착했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탐색해서 선명하게 기억했음을 뜻합니다. 경험활동은 단어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단어 하나 놓치지 말고 단어의 의미가 갖는 크기까지 고려하면서 선명하게 머릿속에 보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논리 시리즈 강의를 하면서 논리란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라고 정의했습니다. 고작 4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제 견해를 반박하면서 어떻게 70억 인구가 생각이 같을 수 있느냐며 핀잔을 줍니다. 이분은 4개의 단어를 봤음에도 공통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구조라는 단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논리 시리즈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사소하게도 한 개의 단어를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고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대체로 이런 사소한 한 개의 단어를 놓쳐서 지식의 참된 뜻을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개념화는 타인이 주입한 의미를 그대로 내 머릿속 안으로 가져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 경험하면서 그 단어를 발견할 것. 발견 못하면 꽝이잖아요. 둘째, 그 단어를 자기 머릿속으로 가져올 것. 머릿속으로 안 가지고 오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셋째, 그 의미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 이 세 번째는 시간이 꽤 걸리고 여러 번 경험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해도 지식이 습득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험만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책만 읽는 것이니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겠지요. 무슨 일이든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험의 한계. 경험이란 인간 바깥에 여러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행동이며 인간은 경험을 통해 머리 안에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환됩니다. 머리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과 대상은 세계 그 자체는 경험을 통해 인간 머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간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아날로그가 0과 1의 기호로 디지털 변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은 인간 머리 바깥의 세계에 대하여 100% 확실한 진리나 지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조건마다 경험이 인간 머릿속으로 선물해주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치 무슨 대단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잘난 척 할 수는 있어도 경험이 진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론자는 자연스럽게 회의주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믿더라도 실제로 지능지수가 높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데이터의 양이 적다면 그 빈약한 머릿속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는 인생을 살기에 적당한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살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지는 못합니다.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데이터가 보관되는 저장소가 있고요. 그 저장소에 단어와 문장이, 개념과 원리가, 다시 말하면 지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보관해둔 지식이 인간의 어휘력에, 인간의 판단력에, 추리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능. 이런 기능만큼은 인간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경험이 머릿속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경험이란 머릿속에서 언어를 쌓는 행위입니다. 인간 머리 안에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의 성능을 개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고력을 키웁니다. 추리력을 향상시킵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자식이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기를 바라나요? 그렇다면 선한 경험을 하십시오. 착한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변합니다. 사람마다 그 변화의 기울기가 다를 뿐인데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토대, 대전제에 미치는 경험의 충격량이 작다면 변화는 느릴 것이겠지요. 그 충격량이 크다면 변화가 빠르겠지요. 낯선 체험을 하십시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 중에서 어떤 이는 꼰대가 되고 어떤 이는 현자가 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대전제가 있고 이들 대전제 중에서 특히 우세력을 갖고 있는 원리가 있겠죠.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그런 대전제가 유연한 사람이 현자입니다. 꼰대보다는 현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경험의 능력을 키우려면 먼저 섬세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그 다음 멍 때리지 말고 개념화를 하십시오. 단어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세월만 낭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진리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론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도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 너무 멀거나 너무 작거나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째서 쉽게 음모론에 빠지는지. 감사합니다.